여러분 이제 고도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은 여러분 고도가 뭔지 아십니까? 고도가 옛날 도시인 거 아시죠? 근데 고도가 이게 문화재 주변에 이렇게 높이를 제한하는 그런 걸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라는 거는 우리 오래된 이제 역사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오래된 역사 도시 고도에 대한 것들은 다분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고도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령에 따라서 고도를 지정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많은 역사 도시들 가보시죠. 여행도 가보시고 그렇죠. 그런 지역들도 다분 자국 법에 따라서 고도로 지정이 돼서 육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 이 고도가 지정이 됩니다. 처음 고도는 공주구역 익산 경주에서 4개 고도로 해가지고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바로 법이 생기면서 바로 직권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직권을 지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20여 년이 흘러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북 보령군이 고도로 지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100년을 기준으로 한 거는 이 아라가야의 역사도시라고는 이 아라가야의 고도가 이 가야읍 지역이 아라가야가 멸망한 이후에 한 1400년 정도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지금 한 100년간의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적과 또 도시개발 간에 이제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유적과 유적의 보존과 도시의 개발 이런 두 가지 명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해법으로서 이제 고도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봐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만은 예로부터 사실은 아라가야의 고도로 올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1587년에 편찬된 함주지에도 이 하만을 역사적 고장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 하만은 정말 경주, 공주구역 익산 이런 지역과 못지않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역임은 오래전부터 기록이 돼 왔고 인식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2023년에 마리산 부분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또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또 활발하게 또 아라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 아라가야 왕성지, 토기 생산 유적, 그리고 산성 이런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아라가야의 주요 유적들이 발굴이 되게 됐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말로서의 역사적으로서의 고도가 아니라 실질적 눈에 보이는 고도로서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아라가야 왕도의 정체성도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왕도의 공간구조. 자, 예전에는 고분군만 있을 시절에는 우리가 고분군 왕릉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왕궁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분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마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확실히 왕궁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럼 이 왕국을 떠받치는 경제력은 어디서 파생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국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고도를 지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고도라는 걸 통해서 고도를 단순하게 보존만 한다고 이 고도를 지정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도를 지정을 하는 것은 이 유적을 통해서 역사적 정체성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변환시켜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더 한층 더 나은 사회를 우리 나은 하만을 만들고자 하는 게 그 고도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세계의 이 고도에 대한 부분은 이 세계유산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헌장을 통해 가지고 유네스코 규칙 헌장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유산과 역사 도시에 대해서 이런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1970년대, 80년대부터 유네스코에서는 단순한 역사 유적뿐만이 아니라 그 유적을 품고 있는 주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기술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헌장으로서 전 세계가 함께 나눠야 될 가치로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발표된 워싱턴 헌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도시지역과 마을 전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는 것을 균형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령들도 조금씩 이 시기부터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는 이렇게 역사적 도시들의
단순한 이제 유적뿐만이 아니라 또 도시뿐만 아니라 그 유적이 있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계승하자는 발레타 원칙이 발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세계유산 협약 운영 지침에 이제 저희는 마리산 고분군이 세계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 도시의 고고학적 그러니까 주거 기능은 사라졌으나 변하지 않는 옛 고고학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를 역사 도시로서 규정하고 이러한 역사 도시를 보존하고 육성할 것을 세계유산 협약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고도로 지정을 했고 최근에는 또 고령까지 이제 고도로 지정을 했고 이러한 역사 도시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가진 역사적 배경이 도시 경관적 정체성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내에서도 이제 역사 도시라는 부분들이 육성을 돼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의 목적은 역사적 정체성을 도시 공간적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 아라가야 고도 사업의 목적 역시도 이 아라가야의 역사적 정체성이 규명이 됐으니 이것을 우리 도시의 정체성으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아라가야 고도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만 IC에 들어와서 우리 가야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마리산 고궁까지 온 그 동안에도 가야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마리산 고궁군에서 주변을 거닐 때도 가야의 정취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이 간단하게 아라가야 고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단하게 아라가야 역사 정체성을 말씀드리면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등지에서 여러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기록들에 모두 이 하만은 아라가야의 고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야의 유적이 발굴된 거를 한번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는 여러분 우리 가야 문화권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가야의 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김해, 고령보다 하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점 보이시죠? 빨간 부분 저기가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역사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전승과 설화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가야의 흔적들이 가장 많이 남은 고장이 우리 하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라가야의 영역을 잠시 살펴보면은 하만을 중심으로 진주의 동쪽 그리고 의령의 일부 지역 그리고 창원의 서쪽 창원의 한 지금 도계동 정도 그쪽까지는 다 아라가야의 어느 정도 영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만과 현동 이쪽까지가 넓은 지역이 아라가야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아라가야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495개소 중에 194개소로서 하만이 가장 많은 가야유적을 가지고 있고 또 유적의 종류에서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도 왕도라고 하면은 첫 번째 왕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왕궁이 지금 하만, 아라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이렇게 있지만은 왕궁이 발견된 곳은 사실은 요 두 군데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런 왕국을 지탱했던 경제 구조를 보여준 유적은 무엇이 있을까? 저희 아라가야는 천재산 일원의 토기가마군이 있습니다. 저희 가야 묘사리부터 해가지고 법수면, 대산까지 해가지고 전체 23개소의 토기가마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이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는 우리 천재산 일원의 토기가마군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라가야 측면에서도 중요한 유적이고 또 가야사 전체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측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 유적이 함안군, 가야읍, 법수면, 대산면 일원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그 국방을 보여주는 것은 대부채로 이제 군사 기지를 할 수 있는 산성인데 그 산성 역시도 하만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2유적 역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당산유적. 여러분 지금 충의공원 있죠? 충의공원. 충의공원 그 뒤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다면 거기도 걷기 좋으시니까는 한번 가시면은 거기서 또 마리산 고분군을 바라보시는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이 성산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산산성 다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가보셨죠? 성산산성은. 가장 쉽게 이 가야읍의 전체 모습을 보는 방법은 이 성산산성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야읍, 가야고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신라는 가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성을 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가야의 멸망과 쇠퇴를 보여주는 그 한 장면이 바로 성산산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제산이라는 토기가원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가야류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는 이 마리산 고분군, 동구릉과 서구릉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 당산유적 위치하고 있고 여기 성산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아라가야의 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류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위로 해가지고 북쪽 지역에 이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천제산이나 토기가마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쪽에 신라의 침입을 보여주는 성산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이 어찌 보면은 1500년 전 아라가야의 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실증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신라는 가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 가야읍 지역, 가야의 고도 지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가야의 중심 지역들, 그러니까 아라가야가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었던 지역이 여기고 여기가 성산산성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전부 가야유적밖에 없습니다. 가야읍 지역은. 근데 성산산성은 경계로 이 남쪽 지역은 전부 신라유적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라는 아라가야를 정복한 다음에 이 지역을 옛 아라가야의 지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성산산성을 쌓음으로써 성산산성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후에 가야 멸망 이후에 하만의 중심은 모두 이 지금 하만면, 옛날 읍내면이라든 이 하만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뭐 통일신라 시대 유적부터 통일신라 시대 절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려 시대의 고읍성부터 해가지고 신라의 읍성, 조선 시대의 읍성, 향교 전부 다 이 하만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그래서 이게 이 중심지가 이제 계속 이 하만의 중심지는 여기에 이어지던 것이 1954년에 가야 이 군청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쪽이 본격적인 도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산산성은 어찌 보면은 신라와 가야의 경계를 이루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1400년의 단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야리 유적에서 바라본 이 가야 고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산 고분군 여기 2호분 3호분 많이 올라가 보셨을 텐데 이 마리산 고분군 2호분 3호분에서는 마리산 고분군 전체가 다 안 보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을 건데 이 가야리 유적 여기 탁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 마리산 고분군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만 보시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차도 한잔 하시고 꽃테마파크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요 위에 올라서셔서 이 가야류적에 올라서시면은 이 가야읍 전체 가야 왕도를 가야 왕이 된 아라가야의 왕이 된 심정으로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유적들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가야류 유적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올라서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요거는 예전부터 여기가 이제 아라가야의 왕궁이라고 이제 전해지긴 했었지만은 실제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그 안에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라가야의 여기 가야리 유적하고 백제의 몽천토성하고 경주의 월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둘레가 2.4km에서 한 2.5km. 거의 비슷해. 근데 저희 만약에 가야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야리 제방 유적이 이 궁성에 포함된다 하면은 훨씬 더 규모가 커집니다. 그만큼 아라가야 국력은 작지 않은 국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장 단적으로 증명한 게 이 가야리 유적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 토성은 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땅을 다지고, 자, 땅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차곡차곡 쌓아서 토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보통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야리 유적 발굴에서 올해 아마 3월달에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완전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쌓았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요즘 건물을 지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터널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 터널 같은 돌로 만든 터널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성벽 밑에 들어갑니다. 성벽 밑에 이 성 내부에서 이런 물들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처리하기 위한 밑에 성벽 밑에 배수시설을 해놨습니다. 석축으로 배수시설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가야는 물론이고 지금 경주의 신라의 왕성이라는 월성에서도 이런 게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이게 확인이 백제의 왕성, 이제 백제의 사비기 왕성이라는 부소산성에서 일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표수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표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직경 10m짜리인데 어쨌든 여기 곡부에서 지금 여기 출처된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곡부에서 내려온 물을 한번 모아서 식수든 방화수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형 집수지도 여기서 발굴됐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 가야가 이런 토목 기술을 가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가야류 지역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가야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사실은 그 가야의 위상을 높이는 게 이 아라가야의 왕성이라 할 수 있는 가야 유적입니다. 얼마나 아라가야 사람들이 치밀한 토목 기술을 가졌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역시나 요런 이제 성벽들,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을 자른 성벽인데, 이게 지금 가보시면 그냥 평탄한 대지 같습니다. 위에 평탄한 대지에서 원래 그냥 땅 모양이 이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절반을 흙을 쌓아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위에다가 평탄 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 전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라가야인들이 왕성으로서 조산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렇게가 지금 둘레 2.4km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야리죠. 아라가야 왕성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라가야 왕성은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왜냐면은 이 왕성 주변에 이게 두 가지 여기 제방이 있습니다. 가야 때 만들어 놓은 제방. 이 제방이 요 뒤에 신읍지역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 또 마이산 고분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전체가 아라가야의 왕성을 나타내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희영 회장님, 향토장군의 조희영 회장님도 오셨는데, 조희영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방 유적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방 역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김제 벽골제 이런 데 들어보셨죠? 그것보다도 여기가 한 200년 정도 더 먼저 만들어진 제방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라카야인들은 정말로 물을 어떻게 다루고, 건물을 어떻게 해서 어떤 토목 기술과 어떤 치수 기술로서 문명을 만들지를 가장 잘 아는 문명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동구릉과 서구릉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계유산이 된 거는 동쪽에 있는 이 동구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산 고분군. 마리산 고분군 기본적으로 여기 동구릉은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전체 2km에 걸쳐서 쭉 이어져 있고 고분은 기원 전후부터 요 북쪽에서부터 점차 축조가 되어서 6세기까지 여기 남쪽에 거의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가득 차면은 서구릉으로 넘어가서 6세기 중엽까지 조성이 되고 대표적인 고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45분. 여러분 지금 여기 특별전 하고 있죠. 사슴 모양 녹취록. 특별전 하고 있는 사슴 모양 토기가 출토된 것이 여기 45분. 그리고 여기 4호분 일제강점기에 조사됐던 4호분. 그리고 2018년도 별자리 나왔던 13호분. 그 다음에 요 뒤에 25호, 26호분. 저기 뭐 7개 등잔 달린 톡이 나왔던 25, 26호분. 그 다음에 여기 마갑하고 이제 마면주, 말갑은 나왔던 6호분, 8호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유물들 많이 보셨죠? 네. 이거 저도 운이 좋게도 제가 있을 때 이걸 다 발굴했었는데 이 유물들이 다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여기 45분. 보시면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은 마리산 고분군 이게 전부 다가 왕릉이냐 하면은 다 왕릉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 중심 능선, 이 주능선을 따라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왕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지 능선을 따라서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왕에 버금가는 그 기죽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45분들, 4호분, 13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확실히 각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사슴 제일 좋으신가요? 왕관. 네. 이거 오늘 강의가 이제 고도라서 이건 간단히 넘어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슴도 사실, 여러분 사슴에서 여러분 이거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깨진 부분 있죠? 이거 깨진 거 보이십니까? 이거 왜 깨졌을까요? 네? 발굴하다가 아닙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덤에 부장된 유물입니다. 무덤에 부장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019년 5월이 4월쯤 됐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요 머리 없이 요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돼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발굴이 됐으면은 조금 더 발굴해 보니까 저기서 머리가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무덤은 도굴이 안 된 무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이렇게 해치다가 저쪽으로 갈 리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목을 탁 깨서 넣은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고고하게 이걸 회기라 합니다. 회기. 일부러 깨서 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세상에 가져가라고. 저 세상 갈 때 가져가라고 일부러 회기를 합니다. 이 회기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두 유물들은 진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일본 여행 가시면은 이런 건물이 있나 한번 꼭 보시고 또 한번 주안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게 지붕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붕 뭔가 같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고도가 되면은 어쨌든 이런 이 옛날의 집들이나 이런 것도 복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귀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기와는 아닌 것 같죠. 그럼 어떤 지붕을 썼을까요? 하나는 이게 지붕이 날아가 있고 하나는 지붕이 있는데 뭐 어떤 지붕일까요? 이게 한번 일본 가시면은 이런 초가로 된 지붕들, 두터운 이런 지붕들 많이 보시죠. 한번 보시고 한번 다음에 또 강의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죠. 어떤 지붕이었을지. 분명한 거는 아라가인들은 기와를 안 썼습니다. 기와 이렇게 토기를 잘 굽는 거 보면 기와를 쓰지 못해서는 아닐 겁니다. 일본에도 여러분 일본 고대 건축 보면 기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짜 깊게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 진짜 우리 건축사상으로 진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라가야인들이 어떤 창고를 짓고 있는지 아실 수가 없죠. 아무리 글로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배, 여러분 가야 사람들이 어떤 배 타고 가는지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런 거 타고 다녔겠구나 아시겠죠. 네. 보시면은 여기 뾰족뾰족한 거 이거는 뿔이 아니라 노골입니다. 노골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까는 양쪽에 5개씩 해가지고 노골이를 가진 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아라가야 왕이 가진 자가용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리산 이건 13호분에 요 두 개는 마리산 13호분 별자리 나온 고문에서 나는 유물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허리띠 장식입니다. 허리띠 장식. 네. 허리띠 장식이라서 여러분 가죽 허리띠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그거에다가 요거를 꽂습니다. 이게 탁탁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훨씬 많아야죠.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마리산 13호분은 일제강점기 때 이거 한번 도구를 당합니다. 도구를 당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건데 문제는 이게 국산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중국산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중국산이라면 좀 싼 걸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중국산은 최고의 하이테크 제품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마리산 75분에서 출토된 청자입니다. 여러분 가야 이렇게 박물관 가보시면서 청자 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청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청자가 10세기 돼야지 청자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고려청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려청자 10세기에 나오는데 이거 5세기 후반 겁니다. 5세기 후반. 475년부터 500년 사이 AD. 왜 청자가 있을까요? 네? 자, 국산이다 생각하시는 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 유물 있으니까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이게 기능은 뭐냐면은 다완입니다. 다완. 여러분 차 드시는 분 다완 쓰시죠? 그때 만들었던 다완입니다. 이게. 다완이고 지금 연꽃잎 16개가 이렇게 쫙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건데 이게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 이 한창 이때 유행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는 거의 최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유물들이 확인되는 곳은 아라가야뿐입니다. 더욱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왕을 책봉할 때 왕을 책봉하지 않습니까? 뭘 줍니까? 토기를 줍니까? 선물을 책봉을 한다. 뭘 줍니까? 자, 왕관을 줄 수도 있고 또 칼을 줄 수 있고 또 네? 옥새를 줄 수도 있죠. 네. 의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책. 이게 세트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세트의 핵심이 뭐냐?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가에서 이런 거 나왔으면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왜 아라가에서 의책을 상징하는 허리띠가 나오고 청자가 나왔을까? 이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고 좀 더 발굴이 진행된다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라한하지는 아라가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코문 장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다는 펜던트 같은 건데 요거는 일제입니다. 메이드 인 저펜입니다. 역시나 이러한 유물들은 아라가야 고분, 그러니까 아라가야의 왕이 가진 국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과 모두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국제적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왕릉에서 출토되는 이런 거 이건 뭔지 아시겠죠? 투구죠. 이런 투구들은 아라가야 왕들이 가진 그런 군사적인 요소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아에 여러 유적이 있지만은 말가봇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고분군이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여러분 마리산 고분군에서 지금까지 총 7벌의 말가봇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가봇도 변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갑총에서 해동 아파트 밑에 있는 마갑총에서 나온 말가봇 있죠.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초기 형태의 말가봇인데 이게 마리산 8호분 이런 데 보면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보면은 말가봇이 엄청 커집니다. 판도 커지고. 그래서 말가봇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 역시도 이 아라가야가 가진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요 불꽃무늬 토기. 요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아라가야 문명이 가진 독보적이고 또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산유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형 공공시설을 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큰 규모의 건물은 사실은 신라에서도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정말 큰 뭐 세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거대한 공공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대형 공공 건물의 출현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회가 고도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내려는 출토된 소모형 뿔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당산유적 일원이 아라가야에게서 매우 중요한 유적, 어찌 보면 국가 제의를 행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유적으로서 아라가야 고도를 이루는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재산, 여기가 천재산입니다. 여기 천재산에서 쭉 이렇게 뻗어오는 이 남강으로 가는 가지 능선에 있는 이런 토기가마들. 이 토기가마들이 지금 23개 쏘가 나왔고 한 개소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소에 3, 4개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0여 개가 있다는, 가마가 1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마에서는 이 가마 조업은 한 100년 정도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이어진 걸로 보이고 한 가마에서 한 번에 250점에서 350점의 토기를 꽂습니다. 그럼 한 가마에 만약에 전체 가마의 수가 만약에 100개라고 치면은 100개의 가마에서 한 150년간 계속 이 토기들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토기들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라가야는 5세기, 6세기 정말 대국으로서 가야 전체를 대표하는 대국으로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라가야의 토기 생산 기술이 사실은 일본에 그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오사카 지역에 있는 뭐 세무라 유적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전체 이 토기 가마가 형태도 비슷하고 물론 여기 이제 아라가야 토기들도 출토가 되고 전체적인 그 위치까지도 거의 똑같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라가야의 공인들이 그대로 직접 넘어가서 그쪽에서 털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2개소가 지금 이제 경상남도 기념물이 돼 있고 요거 이제 조만간 아마 국가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요 위에가 이제 이 가야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가야의 왕도 지역이었다면은 이 성산한성 아래쪽으로 해가지고는 아예 신라의 영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읍은 그 1500년 전 가야의 왕도로서의 역사성과 그 이후에는 바로 현대적인 역사성을 가지는 지역이라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어쨌든 여기 성산성을 쌓고 여기다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이제 뭐 함안역 하면서도 이제 발굴이 많이 됐고 지금 여기 뭐 괴양마을부터 해가지고 여기 신계마을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 이쪽에 아마 뭐 집을 짓거나 하시면 항상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그 경주에 보면 경주 신라 왕경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도시를 짜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거기다 건물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아마 신라에게 있어서 함안은 특별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의곡사지라고 해가지고 저기 발굴하고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강명리에 거기도 아마 공개를 하면 한번 거기도 한번 꼭 가보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아마 그게 이러한 도시 유적과 연계를 해서 아마 신라가 이 지역을 서쪽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한 거점화하고 또 남부 지역을 통치하는 거점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야읍 지역은 아라가야가 561년 지역에 멸망을 하고 이제 이 함안의 중심은 저 성산한성 이남의 한면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한 1000몇백 년간은 거의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가 여기가 특별하게 발굴이 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게 1923년에 여기 예전에 경전선 아시죠? 지금 아랏길. 그 경전선 철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 역사 주변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이때 고궁문 쪽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옛날 가옥들이 몰아오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여러분 지금 가야시장 있죠? 저게 시장이 승인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때 옛날 기록을 보면은 왜냐면 이때까지도 함안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함안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한 겁니다. 여기 생기니까 막 여기서 시장이 뭐 자연스럽게 발생하려는데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힘겹게 첫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게 1926년이다. 26년입니다. 내년이 100년째 된 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권이 형성이 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함안의 상업적 중심이 이 가압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54년도에 이 군청 소재지가 가야면, 그때 당시에 가야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면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쪽에 군청이 위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유성 실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2년도에 지금 현재의 군청 위치로 이전이 됩니다. 그때 여기가 이제 침수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이전을 하느라 지금 마리산 고분군 위에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청이 여기 생겨나고 또 고분군에 붙으면서 점차 이제 도시화는 가속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적과 도시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적 주변으로 해가지고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뭔가 행위를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문화재 발굴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비용적인 수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이 고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함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라가이 향토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지켜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서 가야유적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 주민분들이 다 지켜냈던 역사의 공간들입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2023년에 세계유산 등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적도 보존하고 도시도 발전해야 되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한 마리 토끼만 잡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한데 한 마리 토끼만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 함안군 가야읍 전체는 우리가 진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가야읍 전체 면적의 23%가 문화재의 관계를 받습니다. 문화재를 무시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개발만 하는 게 맞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들이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이 문화재 역사적 자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자원, 역사적 배경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전에 이것들을 계속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좀 이걸 이제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을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발상을 전환할 것이냐? 자, 우리가 아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라가의 역사적 가치, 유물이 가진 그런 역사적 가치, 아름다움들을 이걸 도시 공간에서 좀 구현을 함으로써 역사성과 도시성이 일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고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더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사는 고장이 단순한 도농복합도시, 시골이 아니라 나는 역사도시, 나는 역사적 고도에 살고 있다 라는 공간으로 바꿔준다면은 여러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역사적 정체성을 도시적 정체성으로 바꾸고 어떻게 역사 도시로서 구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과 역사문화권 정비법 그리고 고도 지정을 통한 고도 조성 사업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우리 함안의 함안을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한번 마스터 플랜을 해서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함안의 문화권을 나눠봤고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핵심 유적과 어떻게 왕도가 구성되는지 자 이렇게 가야의 왕도가 구성이 되겠다면 그 이후에 통일신라와 고려조선의 함안의 중심지의 영역 이렇게 나눈 것도 분석을 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런 중요 유적들을 연결시킬까를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2022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법안이 생겼고 21년도에 시행이 돼서 22년도에 처음으로 문화재청에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법. 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고대에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을 좀 더 잘 살리고 그 가치가 가진 유적 주변을 좀 더 잘 살게 해서 이전에 이제 문화재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항상 피해만 봤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를 받으셨고, 그거를 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그분들의 피해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좀 보상을 해주고 돌려주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저희가 2023년에 처음으로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14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었고 저희가 1등으로 그때 당선됐습니다. 저희는 그때 세계유산 마리산 고분군 등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산 고분군 주변을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리산 고분 주변에 이렇게 좀 더 마리산 고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뷰포인트도 만들고 또 문화 기반 시설도 구축을 하고 고분군 주변에 이제 안내 표지판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제 한옥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업을 초기에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이 사업에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도 이 사업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3년간 지속을 되게 됩니다. 3년. 3년 동안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런 성과들을 거두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긴 시간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뭐 바라보고 있는 뭐 세계 유수의 고도들 뭐 따로 아니면 국내로 좁혀서는 뭐 공주부여액산 경주와 같은 그런 고도들을까지 가기에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당신들 이거 3년인데 이걸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고도 몇 채만 짓고 한옥 몇 채만 짓고 말 거냐, 정비 뭐 요만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하고 말 거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끝이 나면은 우리는 고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고도 사업은 종료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그 점이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걸 전국 14개 지자체 중에서 1등으로 저희가 당선이 됐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 정비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은 이 정비 사업에 이어서 사실은 고도로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법정 고도, 고도 보존 육성법에 따른 법정 고도의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경주 황리단길이죠. 그리고 이게 공주의 그 공산선 부근입니다. 여기 그 밤빵 유명하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익산의 금마면, 미륵사지 일원입니다. 여기도 사실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기 이주단지입니다. 그 새롭게 이제 고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유적지 주변에 있는 분들 이주를 하셨는데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주를 하시겠습니까? 네. 좋으시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은 게 여기 그 한옥으로 도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요 지금 이 뒷집인가 여기가 여기 도서관 있구나. 여기 금마 도서관인데 되게 작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안 작습니다. 여기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까지 해가지고 가운데 이제 중정을 두고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도서관 만들었는데 이런 사업들 한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만의 고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는 아마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군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정말 우리 가야의 고도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정말 시각적으로 그 부분도 아마 함께 고민해야 계기가 마련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도 지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주민의견 수렴도 저희가 작년에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사전 협의도 끝났고 작년에 9월 달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결과가 보류가 났습니다. 그 보류가 난 두 가지 이제 국가재생청에서 얘기했던 게 아라가의 역사성을 좀 더 증명을 해라 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성산산성과 봉산산성이라는 두 산성이 있는데 봉산산성은 발굴이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성격 규명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성산산성은 왜 신라산성이 여기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번 다른 고도 지역에 이제 내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하게 그 딱 백제면 백제, 신라면 신라 그 유적만 고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시 전체가 고도로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만드는 구성 요소 또 백제와 신라 그 핵심 가치와 관련이 있으면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반드시 성산산성까지 포함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저희가 이제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은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요 심의가 이제 겹쳐지게 되고 심의가 겹쳐지면 내년 상반기쯤에 지정에 아마 깊은 소식을 우리가 또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내년에는 그럼 고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역을 어떻게, 자, 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도는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특별 보전 지역과 보전 육성 지구라는 두 가지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건지를 또 주민분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그리고 그게 그려지면은 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들어간 거는 내년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2, 3년 뒤가 실제 사업이 들어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업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 있고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존 육성 사업은 실제로 문화유산, 마리산 고분군에 대한 정비, 마리산 고분군을 좀 더 이렇게 발굴하고 아니면 정비를 잘하고 좀 이렇게 이용 기반을 갖추고 이런 사업들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옥을 짓는다든지 우선 건축 자산의 이제 대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존에 있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신축, 개축, 재축, 중축, 수선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대문, 담장 이런 것도 보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고도 육성지구에 포함이 되면. 그리고 가로, 외관, 건축물, 간판, 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어떤 고도로서의 여러 주민분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 문화를 창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전체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정말 좋은 사업들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35분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쭉 제가 가의 역사성도 말씀을 드렸고, 중요 이유들을 말씀드렸고, 고도란 거에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만이 우리가 알아가야 할 고도다, 하만이 역사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말뿐인 곳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생각을 지배한 거는 어찌 보면 공간입니다. 우리 아라가의 문화유산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사실은 공간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잘 보존된 역사적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하만이 정말 고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자 하는 것이 이 고도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시간 얘기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이 고도 사업에 한 분 한 분이 또 홍보대사로서 또 앞으로 많은 힘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